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가 네. 국정 운영을 무속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네.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뭐 김건희 팬카페 아니 뭐 김건희 씨의 옷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아침 뉴스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지금 선거가 왜 이렇게 되고 있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김건희 씨의 등판이 임박했습니다. 이르면 설 연휴 이후에 봉사활동 등으로 공개 활동에 나설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한 장이 공개됐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김건희 씨가 프로필을 촬영하고 있다라고 한 지지자가 김 씨의 지지자가 올린 사진입니다. 베이지색 자켓을 입고 지금 모니터 앞에 서서 촬영한 사진을 아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쨌든 김건희 씨의 등판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속 논란을 비롯해서 온갖 의혹들을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은 물론이고 지사파 방송까지 앞다퉈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들이 역풍을 맞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씨를 위한 소규모 전담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동안 이재명 후보의 감옥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내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로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이 두렵다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면서 튀어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원팀이 힘든 걸까요? 자, 홍준표 의원 차라리 출당시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멀어진 원팀이라는 보도가 서울신문 통해서 나왔습니다.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선대본에서는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홍 의원의 출당 발언도 윤 후보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지금부터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 정치권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김건희 씨 팬카페의 지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팬카페에서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김 씨의 등판이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올린 사진인데요. 김건희 대표의 가장 최근 모습이다. 장소는 스튜디오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련되고 멋지지 않습니까? 공개 등장도 임박했습니다.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라고 글을 쓰면서 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등판 임박했다. 시기가 이제 곧 이르면 설 연휴 직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결정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이제 선대 본내에서는 전담 팀을 만드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대본부 내에서는 활동 계획이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어저께 그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대본 자체에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씨의 등판 여부, 그다음에 시기 등을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담팀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등판 시기라든지 구체적인 상황 정황 같은 것들은 결국 김건희 씨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공개 활동이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팬카페에서는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이 기대된다는 반응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김재섭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선대본 차원에서는 공개 활동이 계획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팬카페나 지지자분들은
그런 활동들, 공교회 활동들을 좀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현재 캠프에서 선대위 차원에서 그리고 후보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 녹취록 관련해서 직접 사과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후보께서도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드렸고 MBC의 방송이 아직 사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김건희 씨의 등판 시기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과거 윤 후보는 정치는 본인이 하는 거고 그리고 아내의 일정은 아내가 직접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와 제 그 아내의 관계는 저나 제 아내가 서로에게 뭐를 강요하고 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제 그 정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이 또 다른 후보의 그 아내나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저도 뭐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김 씨의 공개 행보, 시기, 형식, 내용, 메시지 아마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사과 부분이 있으면 앞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얘기했는데 추후에 사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추후의 사과는 추가 사과 역시 이창근 대변인이 네. 김건희 씨가 직접 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보도 프레임에 따라서 네. 결국 판단을 하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MBC 보도가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네. 저희 당에서도 어쨌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게 MBC의 모든 방송이 끝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 한 것처럼 어떻게 보도가 되고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고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거는 본인이 직접 사적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보도 프레임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악의적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이유에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대표의 등장이나 이런 게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에서도 배우자의 등판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럼 과연 언제 어떻게 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만약 조언을 한다면은 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당내 갈등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네.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봐왔던 게 결국 30대였고 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김건희 대표는 문화 콘텐츠 전문가로서 본인도 자영업자의 과정을 거쳤고 네. 그리고 본인이 장애인에 대한 재능 기부를 했는 그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행보로 재능 기부도 봉사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나선다면은 좋은 어떤 보조제 역할로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행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지난 기자회견 김건희 씨가 국민들 앞에 처음으로 등판했었을 때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창근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가 2019년도에 김건희 씨가 참석했던 행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장애인 장애예술가는 위대하다라는 기사의 제목도 방금 보셨듯이 장애인 예술가 행사에서 예술감독으로 활약했던 그때 모습 2019년도 당시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 자리에 함께 동행을 하면서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의
씨의 행사에 힘을 좀 보태는 그런 모습까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가 만일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난다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기자회견 말고 사과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대선 후보 캠페인 과정에서 등장한다 그러면은 저런 소재들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또 더군다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라는 게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선공지하고 나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깜짝 등판이 그렇죠.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미리 가서 행사하고 난 다음에 후공지하는 형태. 그러니까 방송으로 치면 녹화 방송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정제된 모습만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공지라고 나가면 기자들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질문이 나오고 질문을 또 피하거나 혹은 또 뭐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우회하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하면은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본인이 장애,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가서 한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언론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설 직후 정도에 저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팬카페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최근의 사진과 과거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검소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4장의 사진이 있는데 같은 옷을 과거에도 입었고 지금에도 입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지색 재킷을 과거에도 입었고 프로필 촬영할 때도 입었다. 결국 그래서 옷을 오래오래 입었다라는 이유로 지금 검소하다라는 팬카페의 반응들까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김건희 씨를 둘러싼 팬카페의 지지 활동이 좀 커지고 영향력을 좀 주면서 여권에서도 이에 맞선 김혜경 씨의 팬카페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후보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지지 경쟁에도 불이 붙은 셈인데 만평으로 저희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와, 벌써 5만이라고? 장난 아니네. 하긴 팬클럽 생길 만도 하지. 이제 곧 등판도 한다면서 기대된다, 기대돼. 우리 열렬히 응원합시다. 김건희 파이팅. 암요 두만하면 입 아프지. 파이팅. 뭐라고? 건사랑? 팬카페? 우리도 만들자. 그래, 우리도 김혜경 여사님 응원 카페 만들자. 국모 김혜경 어때? 좋다 좋다. 장명 능력 보소. 대박이네. 봐라 개설 3일 만에 벌써 7,000명 넘었다. 자, 저렇게 이제 김건희 씨 팬카페는 5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의 팬카페는 3일 만에 개설 3일 만에 7,000명을 넘어섰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굉장히 팬카페로 또 맞불을 붙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디 진영이나 네. 극렬히 지지하는 뭐 지지층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뭐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 특히나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김건희 대표의 어떤 그 팬카페가 생기자 또 거기에 뭐 당연히 이쪽에서도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어떤 뭐 소구를 하는 또 그리고 실제 김혜경 여사가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는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실제로는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네. 특히나 이제 지역 조직이라든지 지역을 정말 작은 단위의 지역까지 다니면서 정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경선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론지상에 잘 보도가 되지 않음으로써 궁금해하는 어떤 이 지지층의 어떤 그런 소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 쪽 아니 이거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더라도 네. 일부 지지자들이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당에서도 좀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영상도 제작하고 배포를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꽉 차 있고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후보자 배우자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앞서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포기했다고 알렸던 MBC가 시사 프로그램 아닌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관련 보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법원은 MBC를 향해서 사생활을 제외하고 방송하는 것을 허용했다지만 MBC가 추가한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과정을 더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통화 내용 자체가 과연 공영방송에서 방송할 만한 내용이냐, 그 방송이 적합했느냐, 또는 방송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지면서 원래 기획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반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지은 대변인님, 일단 MBC 주말 보도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제 무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던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사가 되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 무속인이 좀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지극히 사적인 내용,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적인 내용 맞는데요. 네.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가 네. 국정 운영을 무속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네.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뭐 김건희 팬카페 아니 뭐 김건희 씨의 옷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아침 뉴스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지금 선거가 왜 이렇게 되고 있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왜 우리가 정책 선거를 안 하고 이렇게 네거티브를 많이 하냐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김건희 씨의 팬카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이거 보수당이 너무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건희 씨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보수당과 아무 인연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뭐 생각이 보수인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전통적인 오랫동안 보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이죠. 근데 뭐 김건희 씨의 녹취 발언을 봐도 우리는 원래 좌파다, 우리는 안희정 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김건희 씨를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막 대단한 막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띄우는 거는 과연 이게 가치가 같은 것인지. 그리고 이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많이 좋아했던 분들과 겹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수 야당에서 뭐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씨를 구속한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무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미투는 돈 주면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도 막 팬덤을 생기고 띄운다는 것은 보수당이 지금 정책 얘기는커녕 보수당이 정말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있나. 무슨 선거가 아무리 이기는 것이 중요해도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얼마나 더 큰 사단이 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김재섭 위원님. 글쎄요,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반면에 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런 민낯을 다 드러낸 것도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을 잡는 것은 저는 그렇게 뭐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 지지자들 내지 이제 유권자들이 자체적으로 김건희 씨 내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그 친문 세력이라고 부르는 또 내지는 뭐 송가역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그 유권자 집단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게 뭐 좋든 싫든 아니면 그것이 적절하든 부적절하든 계속 정치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떤 정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게 적절하진 않고요. 지금 MBC 보도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사적 대화를 공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뭔가 계속 프레임을 잡는다. 아까 뭐 김영남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과연 적절한가? 국민들의 어떤 그 불편함 같은 것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우리 김건희 대표의 어떤 발언, 사적 통화를 가지고 이제 무속인 그런 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렇게 자꾸 소환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고 지금 그거와 무관하게 윤석열 후보는 연일 어쨌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고 국민들이 20대, 30대, 우리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도
후보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선거 유불리에 의해서 자꾸 과거를 소환하고 그렇게 결부짓는데 왜 이번에 이러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후폭풍을 맞았는지 그걸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사적 통화에 대해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정말 40여일 남짓한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뭐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뭐고 그런 미래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도 바라보고 각 정당도 매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좀 더 이창한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을 보면은 원래 당초 설 연휴 끝나고 직후에 퇴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2주도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연기가 된 거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연기됐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가 얼마나 더 안 좋아서 연기된 건가요? 세속에 이렇게 나오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관을 삽입하고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 못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좀 더 병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100% 존중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부분 우리 유영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상생활을 하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혀 큰 장애는 없고요. 다만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더 연장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주 연기가 되면 아마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딱 선거 한 달 전쯤 남았을 때 이제 퇴원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에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언급한 부분도 보도가 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정치권 바닥에서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굿하는지 나한테 다 보고가 들어온다. 그리고 누가 전보로 가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가 홍준표도 구술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승민도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홍준표도 유승민도 다 굿하고 무속과 뗄려 뗄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 어떤 내용을 반박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먼저 내 평생 굿한 적 없다. 나는 무속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김 씨의 언급은 모두 허위 날조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일단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허위 날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근데 지금 그 맥락을 놓고 보면 아마 그 김건희 씨가 조금 약간 그 허장성세에 가까운 좀 허세를 부렸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 그 한두 번 하고 친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무속인의 세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저 발언에 담긴 배경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고 근데 그분들도 내가 관심 갖고 있다는 뜻 같은데 그러나 저 시기적으로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홍준표 의원과 전략공천 우는 갈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그다음 유승민 의원이 지금 합류할까 말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 시점에 저 녹취록이 공개되는 바람에 조금 뭐랄까 당내 화합 혹은 선대위가 조금 더 용광로로 가고 그다음 캠페인을 잘 진행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금 아쉬운 녹취록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앞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본인의 개인적 소명이 좀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요즘에 홍준표 의원과 선대본, 국민의힘 선대본 간의 갈등이 굉장히 거센데 출당 얘기까지 지금 홍 의원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 김건희 씨의 저 통화 녹취 내용의 보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홍 의원의 출당 메시지 그리고 또 권영세 본부장이 또 뭐라고 했는지 바로 이어서 화면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수요일에 윤 후보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그것의 연장선에서 윤핵관들이 나를 출당시켜주면 차라리 편하겠다. 나 탈당은 못하겠고 내 발로는 못 나갈 테니 안 나갈 것 같으니 당신들이 나를 당에서 내쫓든지 하면 차라리 내 마음 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영세 본부장이 현명한 분이니까 아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잘 알 것이다라고 일단 바로 맞대응하진 않고 한번 숨을 이렇게 참고 고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게다가 지금 홍 의원은 윤 후보를 향해서 얼굴은 두껍고 또 마음은 검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당내 어른이라는 사람이 대선 40여일 앞두고 이런 멘트를 하니까 참 국민의힘 선대본도
답답한 노릇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주 금요일 홍 의원이 선대본을 향해서인지 아니면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자하다고 비판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게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원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자, 이창은 대변인님, 자, 원팀 어렵습니다. 홍 의원 속마음은 뭡니까? 좀 내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충분히 홍준표 우리 전 대표 네. 지난 2017년 5년 전에는 우리 당의 대선 주자였죠. 그렇죠. 대선 후보였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선 후보와의 사적인 대화, 그래서 원팀을 구성하는 그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네. 이렇게 나간 데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 섭섭한 그런 것도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아까 김건희 대표가 사적 통화에서 나온 부분도 어쨌든 본인이 분명히 사실관계가 아니다 밝혔고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홍 대표께서 출당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홍 전 대표, 전 대선 후보께서 우리 윤 후보를 만나서 네. 화기애애한 만찬을 했다는 부분은 본인이 당의 어른으로서 또 본인이 2017년도 당의 대선 후보로서 겪었던 안타까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언을 하셨을까 생각해요. 가장 단적인 예가 2017년도 우리 대선 그런 과정에서 전국의 당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의 풀뿌리 조직이 네. 움직이지 않았던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당시의 시기적인 환경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당에 대한 애정 그런 걸로 충분히 표출을 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다른 갈등이 나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무난히 어쨌든 누군가가 결자 해지한다면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 참 어찌 보면 이 전통 보수 세력의 어떤 뭐 내처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내처짐?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식으로 윤핵관에 의해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어찌 보면 나가게 됐고 선대위에서 지금 홍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원팀 하기 위해서 만났다가 오히려 뒤에 뒷말이 나오면서 다 그냥 와장창 깨져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저는 일단은 가장 이 사태를 보면서 제일 의구심이 가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입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과도 자기는 얘기 잘했다. 그다음에 홍 의원과도 아주 화기애애했었다. 근데 꼭 뒤에 나오는 말들은 다들 헤어짐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본인이 처음부터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의사 전달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상황이 전개가 됐었을 텐데 네. 면전에서는 상당히 괜찮았다. 근데 나중에 와서 보면 대부분 윤석열 후보 본인의 말이 아닌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상황이 다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뭐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본인이 원래 의도한 방식이 이것인지 아니면 자기 주변 윤핵관이라고 하는 자기 주변의 참모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 것인지 이런 것을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차후에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그걸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윤석열 후보 본인보다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참모진, 배우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 봐 그것도 물론 참모진의 말을 당연히 수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그릇된 방향, 그다음에 줏대 없이 보일까 봐 또 주도적이지 않을까 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그 자체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출당까지 가겠습니까? 과연 선대본이 이거 홍 의원 출당시키면 난리 나겠죠. 그리고 홍 의원도 출당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저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팀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내용이 있어 보이고 진통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원팀이 안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김재섭 위원님 괜찮습니까? 원팀 안 돼도? 뭐 괜찮든 안 괜찮든 가야죠. 가긴 가야 되는데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홍준표 의원이랑 윤석열 후보 내지는 이제 선대본과의 갈등은 지금이 가장 높은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을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많이 떨어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훨씬 뒤처졌던 시기에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감추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훨씬 더 날선 비판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나 긴장 상황으로 보자 그러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했던 그때가 오히려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가장 극에 달했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봉합되면서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랑은 상관없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예전 그 지지세를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사실 지금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많이 지지하던 2030 세대가 이준석 대표의 복귀로 인하여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옮겨진 양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도 사실 원팀을 만들지 않고 있는 홍준표 후보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탈당하는 인증 조치까지 하는 릴레이까지 하는 정도로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대도 상당 부분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팀 자체가 돼야 되겠죠. 분명히 돼야 되겠지만은 설령 이런 갈등이 좀 지속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원탑 체제에서 우리가 대선을 치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도 의견이 좀 엇갈리시네요. 원팀 돼야 된다.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자. 저는 짧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네. 지난번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정리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나갔잖아요. 그때부터 이른바 윤석열의 선대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끌어안고 이렇게 같이 가야 하는 뭐 제스처치 하나 윤석열의 선대위로 가도 큰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 아래 전략적 기조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갈등 상황이 국민의힘을 흔들거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치닫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선대위나 윤석열의 선대위는 없어 보입니다. 김건희의 선대위만 있어 보이고 나머지 국민의힘 분들은 하수인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힘들었을 것 같고 홍준표 의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상당 부분 되게 합리적입니다. 맞는 말도 많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정체성과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 놓고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 위에 상황은 김건희, 밑에서 국민의힘 하수인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수인이라든지 김건희의 선대위, 선대본이라는 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후보가 서울 잠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공포가 무섭습니다. 욕설 관련해서도 하루 한 명한테만이라도 이재명이 욕을 하긴 했는데 엄마 때문에 그랬다더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드는 정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겁니다. 있는 죄로도 충분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도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기득권들하고 부딪혔고 많이 공격당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렵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후보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 감옥 발언 때문에 주말 동안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습니다. 하긴 예전에도 홍준표 의원이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 패하는 쪽은 그 어느 쪽이든 간에
감옥 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넉 달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 참 걱정스러운 게 앞서는 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정당내에 소상하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자, 그 이재명 후보의 주말 동안에 즉석 연설을 통해 공개된 감옥 발언.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 나왔을까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후보는 전과 사범이라서 촉이 좀 빠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이다. 김기현 원내대표 대통령 시켜달라고 지금 생떼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설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아마 후보자는 이제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지자에 대한 결집,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됐었을 때 어떤 검찰 공화국에 대한 어떤 우려, 네. 이런 걸 한 거죠. 근데 이런 우려를 왜 했겠느냐? 뜬금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몸을 담궜던 특수부 사건들이 그 무죄율을 보면 다른 일반 검찰 어떤 기소 사건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을 어떤 이러한 전제가 된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비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가지는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대한 어떤 소구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앞으로의 대선 이후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처할 정치적인 어떤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자, 최지현 대변인님. 그리고 사실 이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도 굳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안 해도 되는 말 아니냐?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여권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고 네.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총장 출신이 검찰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을 좀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똑같은 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부에 가면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무죄도 없는 죄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또 김건희 씨가 그 똑같은 그 육성 파일에 보면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이 아니고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특정 언론사들은 문제가 큰일 날 것이다. 뭐 마치 죄를 만들어서 없는 죄를 덮어 씌울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아주 타당한 얘기를 했다고 보이는데, 다만 뭐 감옥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검찰에 대한 그리고 검찰 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대표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검찰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기가 찹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나마도 해낸 게 사실 검찰 개혁 하나고, 검찰 못 믿겠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사실 5년 내내 검찰 개혁, 검찰 얘기해서 공수처 만들어 놓고 검찰 그다음에 경찰 수사 기소권 분리시켜 가지고 사실 현장에서 업무 마비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어떤 뭐 범죄 의혹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검찰 공화국 때문에 위험하다. 그럼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저는 그 검찰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사실 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재명 후보는 그 당의 입장, 저희 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재발저리기식이 아닌가.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어떻게 감옥을 가겠습니까? 지금 있는 죄도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를 집중을 해서 거기에 죄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어떻게 없는 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적절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또 그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네, 예. 네, 그 발언을 했죠. 공작이라고 하는 건 예. 없는 죄 만들거나 불법 수사를 하거나 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 이 비판한 세력에게 예. 재갈을 물리거나 또는 공포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검찰 권력을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능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죠. 자, 즉흥적인 연설에서 즉석적으로 나온 아마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발언이 나온 배경이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지율을 주식시장으로 비교한다면은 네. 하락 저항선에 갇혀 있다. 하락세 추세를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항 세력 다시 말해서 일정 부분을 떠받치는 그러한 팬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말로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는 건데 단순히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을지 몰라도 네. 검찰과 북한이 오히려 등장하는 주체가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여당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게 검찰개혁, 검찰공화국, 그다음에 북한, 색깔론, 미사일 그러한 부분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이 바라는 바는 결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검찰에서 권력을 다 뺏고 공수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경찰로서 수사권을 독립을 시켰고 자치경찰제라는 걸 도입했지만 자치경찰제는 현장에서 혼돈을 빚고 있고 이러한 공권력을 붕괴시킨 정부에서 과연 그러한 말이 적절한가.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했던 말치고는 정말 적절치 않다. 오히려 그게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게 이제 수도권 이제 유세할 때 나온 발언에 주목하는 거니까 사실 서울 경기 특히 경기는 이제 본인이 사실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주말 유세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저게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이제까지 박스를 뚫고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돌파구 형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배경은. 그런데 이제 저게 잘못 들리면은 청와대냐 감옥이냐의 양쪽 프레임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미국의 선거 전략가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이 있거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코끼리만 떠올라요. 그렇다면 이건 전략적으로 혹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여기에 대한 그 조급증과 돌파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서서 너무 강한 표현으로 한 것이 저는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과연 지지층이 또 얼마나 결집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공포 정치를 소환한 것이 과연 선거 전략에 득이 될지 좀 마이너스가 될지는 좀 한번 저는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설주환 변호사님, 오늘 뭐 아침에 신문을 저희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했다가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고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왔듯이 감옥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괜히 그 단어가 이재명 후보에게 연상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일리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작년 가을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서 혹시 뭐 배임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번 국감, 지난해 국감과 그 이후로도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변호사로서의 입장으로서는 뭐 배임죄 성립 여부는 굉장히 희소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아직 수사가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재명 후보도 뭐 그것과 연관지어서 감옥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구속이라는 것을 아니면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 말을 이제 감옥이라는 명사로서 풀어낸 것이고 물론 이제 이것을 상대편 입장, 정치적인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야권에서 봤을 때는 이 MB 아바타 이 단어와 지금 연관시키고 싶어 하실 것 같긴 한데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에 대한 자의적 수사권에 대해서 그 부작용으로 아니면 거기에 대한 폐단으로서 어떤 감옥이라는 것을 꺼낸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화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야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이다. 대통령 시켜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여권에서는 아니다. 당연히 적절한 발언이었고 또 검찰의 극악무도함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시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또 얘기들도 적진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 불교계와 또 정청래 의원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정 의원이 봉이 김선달 발언을 사과하고 108배까지 올렸지만 성남 불심은 가라앉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역사 속에 국가의 위기마다 항상 국민들의 곁을 지켜온 한국 불교가 홀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 편향 불교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라!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요! 누가 하라겠노? 오셨는데 어떻게 좀 입장을 좀 이따가 정론관에서 뵙겠습니다. 지도부하고는 따로 얘기가 되신 뭐 이런 거? 저로 인해 불교계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규모 불교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저기 가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운전 박대당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최지원 대변인님, 오지 말았는데 왜 와서 그랬냐? 이거 또 정치적 쇼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이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그 이제 절에 사찰에 갈 때 입장료 내는 것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입장료에 대해서 뭐 이거는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안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던지 아니면은 뭐 민주당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라도 이것들 때문에 이런 우리의 처사 때문에 불교계에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편파적으로 대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봉이 김선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그 단어도 적절하지 않았죠. 그렇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또 반성하고 사죄드리고 또 우리 불교계에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풀리실 때까지 저희가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찾아뵙는 것이고 또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불자시고 네. 가서 뭐 108배를 하거나 또 찾아뵙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불교계에서도 다수의 분들은 집회를 좀 반대하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했다면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조금 더 불교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소통의 장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배 한 30여 명이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서 108배 하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뭐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거듭 사과하고 있고 어쨌든 뭐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왜 이렇게 불교계에서는 안 받아줄까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 그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냐를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정청래 의원이나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처를 보면은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 말은 역사를 전혀 모르고 과거에 흘러온 정책의 변화를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도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호국 불교라고 했고 구국 불교라고 했고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임진왜란부터 과거 조선시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현대로 들어왔을 때 불교계가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왜 통합해서 징수하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정치권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불교계에서 당시에 지관 선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분리해서 하는데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그래서 폐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또 불교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부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정책을 펴온 다음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정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은 불교계가 어쨌든 사찰을 관리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데 대해서 불교계가 국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입장료 폐지, 문화재 통합 징수를 다 들어줬을 때 과연 그러한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징수를 안 하게끔 재정을 투입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역할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지고 오히려 마치 문화재 관람료를 일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의 흐름과 변화에 맞서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도리인데 그게 맞지 않게 하다 보니 불교계가 이번에 당시에 자신들의 노력 또 지금 현재 우리 스님들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시는 그런 노력에 대한 그런 데 대한 요구,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교계에서는 지금 탈당을 넘어서서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정청래 의원이 이 목소리를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핵관이라는 것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지나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핵관이라는 단어도 써서는 안 됐었고 실제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뭐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윤핵관만 있고 이핵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희한한 단어를 갖다가 차용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탈당을 해라라는 말은 어떤 좀 선당 후사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그 조언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도 일부분은 그런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시작된 건 이미 작년 국감 때부터였어요. 그럼 벌써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이게 지금 진화가 되지 않고 이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특히나 선거 바로 코앞에 두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청래 의원이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언행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 국감 이후에 문제가 됐었을 때 정청래 의원이 조금 사과를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 당시에도 좀 머뭇머뭇하셨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져 와버렸는데 실제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 당사에 불교에서 계속 매일매일 항의 방문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고 단순히 사과로 끝날 것인가, 사과로 인해서 불교계에 대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본인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국회의원 제명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탈당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거치도 고민을 좀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자, 최승희 교수님, 네. 정청래 의원이 본인의 의원직을 본인 스스로 뭐 당을 떠난다든지 내려놓겠든지 하겠습니까? 저는 뭐 이미 밝혔잖아요.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은 없다라고 없다, 예. 페이스북에 밝혔기 때문에 저는 뭐 설주환 변호사의 개인적인 저는 그 소망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저는 진짜 그 정청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선 기간 캠페인 내내 사찰만 돌면서 참회 108배를 올리는 것도 저는 진정성 있는 방법이라고 권유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 이창근 대변인 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국립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전혀 부재한 상황에서 불교계가 단순히 정청래 의원 발언 한마디에만 이렇게 반응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을 방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자기들의 그 역할에 대한 그 의문이 제기됐고 홀대에 대한 불교계의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번에 네. 어떤 발화점으로 촉발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교계의 그런 격렬한 어떤 불만 표출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또 아마 머리가 아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또 해결이 되는지 또 어떻게 또 갈등이 또 커져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지대 후보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주말 행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안 후보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딸을 공항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리야. 이렇게 같이 만지면 안 된대. 떨어져서. 잠 많이 못 잤지? 내일 잠 안 자. 그래. 지금 여기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자, 저렇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부산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말고 급하게 서울 인천으로 가서 이제 딸과 재회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최수영 교수님. 네. 손도 안 잡고. 네. 물론 저거 뭐 방역 때문에 안 잡았다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조금은 어색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안 대표 성격이 원래 저렇게 잘 다가가고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흔쾌하고 시원하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 아마 저건 이제 자식에게도 저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거 기간에 온 딸의 마음을 애틋하게는 받아는 드리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고마운 마음을 아까 저 시선으로 표현하는 저 모습이 있긴 한데 안 대표께서 좀 대중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저런 데서 대중이 공감할 만한 조금 자연스럽고 포용적인 행동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는 게 굉장히 좀 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어쨌든 뭐 방역 때문에 둘이 뭐 악수나 포옹 같은 거는 못했다. 이렇게 눈인사, 대화만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 얘기 딸과 재회하는 저 순간을 일부러 공개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대섭 위원님, 저 정치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그 따님분께서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떠나서 훌륭한 학자 연구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뭐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계속 어떤 가족과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 이제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아마 이제 가족 리스크가 없는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의 가족 리스크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몰랐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가족 리스크를 국민의힘이 모르거나 뭐 이것 때문에 선거 결정되거나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안철수 대표를 향한 단일화 이슈,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도대체 그러면 어느 공간을 차지해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지, 국정 운영의 비전이 무엇인지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것은 사실 네거티브 아닌 네거티브인 거죠. 이제 뭔가 칭찬을 하는 듯이 하면 자기를 드높이면서 사실 상대방 후보를 네거티브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오히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어김없이 안철수 후보 얘기하면 단일화 얘기가 나오죠. 자, 안철수 후보 계속해서 완주 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웃고 녹음기만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밝혀주세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뚜벅뚜벅 제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제의가 온다면 원하시는 의미가 뭔지. 지금 현재 대표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자, 저렇게 단일화는 없다. 적어도 자기가 양보하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완주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며 정의당에 2년 만에 복당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저는 심상정으로 갑니다. 정의당에 다시 입당합니다.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젊은 정치인들을 뒤에서 돕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심상정 후보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 작가님, 정의당에 복당한다고 선언하셨더군요. 심상정 후보 직접 요청이었습니까? 그리고 작가님이 복당하시면 심상정 후보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수직 상승.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심상정 의원이 이제 요청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할 부분 철저하게 반성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은 조금이라도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예. 자, 심상정 후보에게 갑니다. 정의당에 2년 만에 다시 복당합니다. 지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밝혔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라 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복당을 함으로써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신 대변인님, 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윤석열 후보는 신지혜 대표도 영입한 분인데 네. 심상정 후보라고 단일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도 가시고 이준석 후보하고도 미봉합 한 다음 이준석 대표하고도 미봉합된 선대위를 가지고 있고 김종인 후보 위원장도 가셨는데 윤석열 후보는 특정한 철학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단일화도 하려고 하실 것이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재미있는 정치권 이야기를 좀 지금까지 짚어봤습니다.